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의적이나 타의에 의해 기존에 살던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조국에서 추방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 16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천재로 꼽히는 karl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그 막강함은 미국에서 증명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가 미국인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1인당 소득이 비캬 유대인의 2배에 달하고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 16명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소유 언론사는 50여 개로 전체의 3%, 언론인은 전체의 6%에 불과하나 대도시와 영향력 있는 매체와 자리에 집중돼 있죠. 또한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고 돈이 많을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담은 탈무드를 그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들의 특수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늘 그들과 관련된 각종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심지어 유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도 존재하죠. 그런데 하루 전 전쟁을 공식 선포한 유대인의 영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마어마한 한국산 무기를 비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총으로 무장한 남성 몇 명이 차량 짐칸에서 여성 인지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뒷좌석으로 구겨 넣습니다. 맨발의 이 여성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나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성 인지를 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대교 안식일이던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하마스가 5,000발, 이스라엘이 2,000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부터 하마스 무장부대는 낙하산과 모터보트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22개 지역에 침투해 경찰서와 주택,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격하고 납치했죠. 위 영상 역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이 채 지나기 전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숨어있거나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두 국가는 어쩌다 이렇게 죽고 죽이는 원수관계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100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쏟아부은 팔레스타인과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19세기까지 중동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불행히도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은 재빨리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장악했죠. 당시 이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영국에게 유대인을 위한 고국 땅 내셔널 홈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은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 역시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민족 사이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전쟁 직후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공동통치지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분할안을 두고 유대인들은 수용했지만 아랍 측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1948년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선언한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반대했고 결국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한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십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거부해버렸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안지구로 알려진 땅은 요르단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점령했고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군이, 동쪽은 요르단군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제2차, 제3차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시리아 골란 고원, 가자지구,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점령해버렸는데요.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난 난민 대다수와 그 후손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축출하려는 중동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기가 필요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란, 레바논 헤즈몰라 등과의 전쟁에 전부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병 전력이야 그냥저냥 쓸만했지만 여러 중동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전차가 필요했으나 전차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등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뜻 도와주길 꺼렸습니다.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방면으로 전차를 구해 이를 개조해 사용했는데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크랍 75mm 곡사포 포신을 장착해 이때부터 전차를 개조해 마르고 닳도록 쓴다는 이스라엘군의 상징이 생긴 것이죠. 한국 역시 전차가 없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에게 시달렸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에도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미국은 이미 도태장비에 속한 M4 셔먼 388량을 한국에 공여해줬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미군이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M47 패든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4 셔먼은 한국에서도 구형이 됐고 이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대의 셔먼을 사들여 아이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썼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 국회의원이 분석해 공유한 UN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의 대대 이스라엘 무기 판매 금액은 이전 6년 대비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약 330억 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에서 73명, 팔레스타인에서 2,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전쟁 이듬해인 2015년부터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즉시 전쟁에 투입 가능한 발사 무기류로 드러났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에 대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00건이 넘는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은 중요한 일이지만 2014년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HS Cole 93무기 및 탄약, 부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상위 10대 무기 수입국 중 한국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021년 30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수입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34.3% 증가한 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 무기들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군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두었을 텐데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상당량이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천명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현재 약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주민 전부가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9일 현지 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봉쇄 정책으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식량, 의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봉쇄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되면 상상도 못하는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가자지구에서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하마스가 인질 100여 명을 붙잡고 있어 투입에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민간인 피해 없이 사건의 배우자들만 족집게처럼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무기협력뿐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골머리가 썩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전쟁 당시 끊임없이 물자를 지원했고 당당히 물자 지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물자 지원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참전 16개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타국군 소속으로 참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 미국군과 영국군 소속 유대인 약 4천여 명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이 점에 착안,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 정부의 감사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약 30명 가까운 참전용사들을 찾아냈죠.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외무장관의 입을 빌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케 한다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 종식 필요성을 거론했죠.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 안보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주한 외국 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수많은 국가의 대사관들이 동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뜻하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유포한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은 예외적으로 독도와 동해를 썼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국에 주재한다는 것은 한국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외국 대사관들이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대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대사관만은 철저히 한국의 입장에서 용어를 표기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 겁니다.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존재하지만 패자의 아픔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국가는 무기를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물건이 훌륭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도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노벨상으로 속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민간인 피해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불러오는 곳에 사용되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공격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자치정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적이고 충격적인 공격에 나선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후 가자지구를 철저히 봉쇄해 왔습니다. 최대 폭 12km, 길이 41km에 불과한 지역에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는 3위에 달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는 더욱 철저해졌고 실업자가 50%가 넘는 등 경제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번 작전을 알-아크사의 홍수 알라엑사 딜루주라고 명명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 5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이 알-아크사 사원 경내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기도한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야훼에게 바치려던 장소이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이며 이슬람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로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알-아크사의 모스크 사원은 현재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원 경내에서 기도는 이슬람 신자에게만 허용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전 산바깥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점에 대해 늘 불만을 품어왔고 지난 5월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기습적으로 사원 경내에서 기도했는데 이 사건은 이슬람 측의 극렬한 분노를 불렀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유도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모사드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정보 위성, 드론 등 최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가자지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스파이를 보내 각종 현안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CNN 등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와 정보기관을 자랑했지만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심지어 미국 역시 이번 공격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9일 전인 지난달 28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난 20년보다 오늘날 더 조용하다. 오늘날 내가 중동의 위기와 분쟁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었다. 이 말을 한 지 불과 9일 만에 하마스의 집중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동 관련 정보에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인데요. 또한 공격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기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마스는 먼저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해 남부 지역 주요 도시를 강타해 혼란을 일으킨 뒤 특수부대원들을 낙하산을 통해 침투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모터사이클, 픽업트럭과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이스라엘군이 2년 전에 완성한 6m 높이의 철제 콘크리트 벽을 뛰어넘어 진격했습니다. 심지어 해상에서도 보트로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와 가자 지구의 경계선 65km에 세워진 높이 6m의 벽은 이스라엘 정부가 14만 돈 분량의 철을 투입해서 3년 반 만에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육해공 투입 전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장대원을 이스라엘에 침투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현지 주민을 살해하거나 납치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음악축제장 주변에서만 시신 269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요란한 전자음악 소리가 가득 찬 행사장 위로 로켓으로 보이는 하얀 섬광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 음악 소리가 꺼지고 행사 관계자가 적색경보라고 급한 목소리로 방송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관객들은 혼란에 빠진 사이 전기마저 차단됐습니다. 차량 여러 대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100여 명이 쏟아져 나와 인파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로켓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의 땅속에 미로와 같은 땅굴을 뚫고 드론이나 로켓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렇게 제조해서 발사한 로켓들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의 무력화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들은 하마스를 통제 가능한 적으로 간주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최대 위협이 하마스가 아니라 북쪽 레바논의 무장 정파로서 이란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는 헤즈볼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90일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인 리처드 아미티지가 알카에다가 테러리스트 B팀이라면 헤즈볼라는 A팀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고위급의 전사 소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진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정예부대 고스트의 사령관까지 전사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정예 특수부대 고스트 사령관인 로이 레비 대령이 남부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과 전투 도중에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육군 나할 여단장을 맡고 있는 요나단 슈타인베르크 대령도 교전 중 사망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피해는 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중동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더욱 불이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하마스 대원이 찍힌 한 영상에 북한제 로켓 발사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를 보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과 VOA 미국이 소리는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는 군사 전문 블로거 워 누아르는 하마스 대원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제작된 흔치 않은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제 F-7 로켓은 85mm 포를 가진 로켓 추진식 수류탄 RPG로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돼 왔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기습 공격에서 민간인 또는 군인에 대한 살상을 위해 이 무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사이트 데드카 파일은 북한이 대전차 미사일 불세이 1,500여 대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하마스가 이 불세 미사일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은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2009년 북한이 수천 기를 보유한 122mm 로켓과 로켓 추진식 수류탄 등 소형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당시 태국 정부는 북한 무기의 행선지를 이란이라고 밝혔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이들 무기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한국 증시에서는 일제히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LI지넥스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 K9, 자주포, 흑표전차 등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주목받았는데요. 실제로 한 영국 매체는 북한이 무기를 팔수록 이익을 보는 건 한국이라는 칼럼까지 게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무기 제조 판매 능력이 제3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무기 판매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170억 달러, 약 22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다. 특히 폴란드에 K 전차 1000대를 팔 예정이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군에서 운용 중인 전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이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정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 작전은 세계는 물론 북한을 근거리에 두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 역시 자국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방산으로 글로벌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더욱더 첨단 무기 체계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얼마 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들은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며 종합 3위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는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저력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군사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 개발은 우리 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FA50으로 산뜻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경공격기라는 한계가 있어서 본격적인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KF-21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대한민국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등 10개국이 안 되고 그중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 방산강국 가운데요. KF-21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반적인 재원과 성능 등은 언론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세밀한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KF-21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F-21의 엔진 국산화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 미국으로부터 AESA 레이더, IRST 등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미국이 돌면 기술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온전히 우리 힘으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겪고 나서 보란듯이 4대 핵심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한 걸음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의 열을 견디는 소재를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연료를 연소시키며 고온, 고압의 불꽃을 내뿜기에 이를 엔진 부품이 견뎌낼 수 있도록 높은 내열성을 가진 소재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즉, 전투기 엔진의 성능은 해당 국가의 소재 기술력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이 오랜 시간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리고 있음에도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소재 기술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얼마 전 당사청에서 본래 2040년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었던 1만 5천 파운드급 항공기 엔진을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KF-21에 탑재되는 F414급 엔진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제작과 관련한 중대한 기술적 발견이 있었기에 개발 일정을 확압당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이 바로 인코넬 718미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엔진 국산화가 완료된 KF-21을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코넬 718의 경우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램제트 엔진 등 군사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이기에 각 국가에서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 시에도 수출 국가 정부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재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군사무기의 소재로서 치명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앞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프로젝트가 이 인코넬 718과 같은 엔진 소재들의 국산화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7월 한화의 어로스페이스의 주도하에 터보팬 항공 엔진용 인코넬 718 초내열 합금 개발 과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고작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소재의 국산화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번 인코넬 718 국산화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엔진과 함께 가시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부분이 바로 램제트 엔진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세계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기존의 제트 엔진보다 한층 발전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F-21에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의 경우 엔진 내부의 압축기와 프로펠러와 같은 형태의 터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기와 터빈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한 후 연료와 섞어고압으로 분사해 연소시키며 추진력을 얻는 것이 터보 엔진의 원리입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터보팬 엔진과 달리 압축기와 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속도 이상에 도달할 경우 앞에서 알아서 공기가 압축되어 엔진으로 들어오며 속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고압의 공기가 공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엔진을 뛰어넘는 추진력을 발휘하여 터보 엔진의 한계를 넘는 마하5에서 마하10 이상의 극초음속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 램제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엔진 노즐부를 인코넬 718 합금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2000K까지 상승하는 램제트 엔진에 고온, 고압의 열을 견뎌낼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함공무주용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가공 기술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었으나 소재 공급에 한계가 있었기에 추가적인 연구 개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코넬 718의 국산화 성공이 더욱 뜻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엔진이나 항전 장비, 무장 말고도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조종사의 안전입니다. 유사시에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하려면 사출 좌석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지만 의외로 사출 좌석 문제로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사출 좌석 초기 결함 문제로 치명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F-35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당 8,500만 달러, 한화로 약 1,200억 원에 육박하는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수출이 금지된 F-22 랩터를 제외하면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로 통용됩니다.
오죽하면 F-35 자체가 하나의 전략 무기고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F-35를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전력 수준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F-35 도입을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일부 우방 국가에만 F-35 수출을 허용하면서 일종의 만보 동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F-35조차도 사출 좌석 결함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2011년부터 지적되어 온 F-35의 사출 좌석 문제는 조종석의 전력 공급 장치 결함부터 시작해 비상 탈출용 낙하산의 설치 문제, 사출 좌석의 배출 시트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작동 장치 결함 등 온갖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사출 좌석은 적은 양의 폭약을 이용해 밖으로 조종석을 튕겨내는데 F-35는 이 힘이 과도해 사출 시 조종사의 머리가 보호되지 않으며 심지어 헬멧마저도 부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최근에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훈련 중이던 F-35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며 파일럿이 비상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천만다행히 해당 기체의 사출 좌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파일럿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로 알려진 T-7A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보잉과 사브가 공동 개발한 T-7A는 오로지 차기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의지에 경쟁 기종들을 압도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되었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버그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로 전체 개발 일정이 약 3년 가까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특히 사출 좌석 결함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 회사 중 하나라는 보잉의 명성을 흠집내는 중으로 조종석이 사출되는 모든 과정이 결함투성입니다. 1단 캐노피를 깨기 위한 도파선 폭발이 조종사의 머리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사출 과정에서는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각한 척추골절의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좌석이 사출된 후 조종사가 허리를 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허리를 세우기도 전에 펼쳐지는 낙하선 덕에 조종사가 일찍 좌석에서 분리되어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F-21은 여태껏 총 6대의 시제기가 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출 좌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출 좌석이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사출 좌석 테스트는 조종사의 만전 여부 문제로 공중에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KF-21도 KAI의 주관으로 지상시험에서 모든 테스트를 끝마치고 요구도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KF-21이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사출 좌석이 조종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면 조종사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돕는 또 하나의 장치는 에어컨입니다. 과거 에어컨이 없는 군용 차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전투기 역시 냉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 무기 체계의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병력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더군다나 K-흑교 같은 첨단 전차에 탑재된 양압 장치는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걸 차단해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그 중에서도 KF-21은 어떨까요? 우선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F-4 팬텀, K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경우 여압을 위한 블리드 에어가 부족해 지상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일부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택심 단계에서 캐노피를 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는 전투기 에어컨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 자동차처럼 냉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압축된 공기를 팽창시킨 후 다시 냉각시킨 공기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공기가 압출될 때 열이 발생하고 반대로 확장될 때 온도가 내려가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공중에서 기동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한순간의 방심과 결함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체의 안전성과 쾌적한 환경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또한 파일럿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역시 KF-21에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개발의 완전한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의 행보는 경이로움 그 자체인데요. 양산을 눈앞에 둔 KF-21이 우리 공군의 실전 배치 후 해외 시장도 석권하길 기대하겠습니다.